전산 외계 1급 77회에서는 77회 다운받으시면 설치는 이렇게 샘플 수험번호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샘플 수험번호랑 그리고 2113은 감독관 확인 번호네요. 그래서 텍스 수험번호 뭐였지? 금세 했는데 샘플 수험번호는 기억 안 했는데 나 아마 했어. 감독관 확인 번호만 기억. 2111이고 2113 2111 2113 수험번호 2111 쭉 누르시면 되고요. 이름은 이병진, 그리고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A형인지 B형인지 그래서 A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2113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저는 답안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죠.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는? 자, 재무제표는요. 우선 재무제표는 독립적인 재무제표는 4개가 있죠. 그죠? 뭐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요게 4개의 독립재무제표죠. 그리고 이 4개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한 사항들을 주석의 형태로 별도로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때 다음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 물어봤죠. 재무제표는요, 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단 현금 흐름표 있죠.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1기 회계년도에 1월 1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인 기계를 85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 원을 지출했다. 동 기계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률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2기 회계년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정률은 상각률 0.45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우선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어떻게 감가상각해요? 정률법 외우셔야죠.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죠. 여기에 상각률, 정률을 곱한 게 정률법입니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가상각만 하시면 돼요. 재평가하지 않고. 2차 회계년도에 감가상각비로 오른 것은, 그러면 자, 첫 번째 년도는 취득원가는 850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 원 지출됐대요. 자, 기계장치의 설치 장소 준비 비용은 기계장치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850이 아니라 취득원가는 900이 됩니다. 900. 여기에 첫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900만 원. 첫 번째 연도는 900만 원 곱하기 정률 0.45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는 900 곱하기 0.45만큼 감가상각하게 될 거고요. 그 얼마야? 뭐 400 얼마 나오겠죠? 943, 9545. 40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해요? 900에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그럼 그거만큼은 빼고 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405만 원을 뺀 금액. 이 금액의 0.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일기는 이 문제의 핵심은 요 금액이네, 요 금액. 그죠? 설치 장소 준비하는데 지출하였다. 이 설치 장소 준비 비용을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기계장치라고 처리하죠. 이거 전산회계에서 분계로도 나와요. 기계장치 설치 비용.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850에 50을 합친 900이 되고요. 상각률을 0.45 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연도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래서 900 곱하기 0.45 하면 405만 원이 나와. 2기는 지금 2기의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9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 거 뺀 금액 곱하기 0.45죠. 그러니까 222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 답은 222만 7,500원이 돼요. 이렇게. 3번. 다음은 회계거래의 결합관계로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피 머신을 5만 원 현금 구입했다. 커피 머신이요? 자산. 그죠? 뭐 커피 머신 비품이라고 처리할 수 있죠. 차변의 비품.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네요. 첫 번째는 이 1번 거래는 여기다 할까? 커피 머신을 구입한 거니까 커피 머신은 뭐 비품 정도로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현금 이렇게 처리했겠죠.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죠.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했대요. 현금을 조달했으면 차변의 현금이고요.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세 번째, 공장 청소비를 1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공장 청소비죠. 그죠? 청소비. 공장 청소비는 계정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장 유지비 또는 청소비, 비용의 발생, 차변.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이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맞죠? 4번,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 맞습니다. 근데 상품 매출은요,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 대변. 그죠? 수익의 발생 대변. 그럼 답은 요거네요. 그죠? 자산의 증가, 현금. 근데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발생이죠. 답은 4번. 4번, 주식회사 무릉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우선 토지는 토지 구입 가격은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요. 5천이죠. 그죠? 구입 관련한 법률 자문 비용. 이것도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토지죠. 토지 위에 구건물 철거 비용. 이것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 봐봐.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 그래서 토지 구입 가격은 지금 5천이고 이거 구입 관련해서 자문 비용이 있었대. 자문 비용도 토지라고 처리한다고요. 그리고 구건물 철거 비용. 이거 철거했대요. 이거 철거. 이거 토지 뭐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토지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토지 150만 원만큼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철거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철거하고 나면 이 건물은 이렇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철 같은 것도 있고 고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물상에 판 거야. 그래서 그 건물 철거하고 나서 고물상에 팔았더니 그 철거 비용이 150인데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받은 고물상에 팔아서 받은
금액이 50이 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철거 비용은 150이 아니라 50만 원 수익 잡수익이 있잖아. 그럼 철거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에서 50을 깐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거 비용은 순수 철거 비용은 150이 아니라 150에서 수익을 뺀 10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5,400이 됩니다. 답은 2번. 5,400. 5번. 다음 중 결산 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자, 시장 가격이요. 공정가액 시장 가격.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액 시장 가격. 시가로 평가하죠. 자, 재고 자산도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품, 제품. 근데 만기 보유 증권 있죠. 만기 보유 증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원가법으로, 즉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법이에요. 평가하지 않아.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불러요. 상각 후 원가. 그래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해.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이거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4번. 나머지는 다 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만, 전산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만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해서 이제 나중에 상각을 할 거예요. 유효유절법에 의해서. 그래서 답은 우선 4번이 됩니다. 1, 2, 3은 시장 가격으로. 6번.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계산해 봐야죠. 그죠? 자, 갑니다. 매출액은 3억이야. 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매출 원가는 2억 1천이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뭐라 그래요?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 얼마요? 9천이 되죠.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요? 판관비를 뺄 겁니다. 판관비는 보통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나면 판관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는 데이터 사용했고, 접대비, 광고 선전비, 그리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지급수수료, 이거 수수료 비용, 지급수수료. 근데 이 지급수수료가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의 수수료야. 수수료 비용인데, 지급수수료. 보통 이제 우리 지급수수료는 우선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급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전산회계에서. 전산회계에서는 800번대와 5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지급수수료라는 계정 과목도 많이 있어요. 쓰실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가 수수료 비용이야. 근데 그 수수료 비용이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에서 지출한 거거든요.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에서 지출한 수수료는 뭐라고 처리하는데요? 이건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처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도 아니야.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에 들어간 수수료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얘가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수료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B로 끝나는 건 2,500과 광고 선전비 1,500이 되겠네요. 요 두 금액 합친 금액이 판관비죠. 그래서 합치면 4,000이네요. 판관비를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5,000이 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합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여기 보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243만 원을 더해요.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뺄 거예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여기서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영업의 비용은
요거 하나야. 기부금 하나예요. 기부금 1,000만 원을 뺀다고요. 기부금 1,000만 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지급 수수료 요 금액까지 같이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영업외 수익에 영업외 비용을 빼. 그러면 그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5천에 243만 원을 더하고 1,000만 원을 빼면 4,243만 원이 되겠네요. 4,243만 원이에요. 여기서 120 있죠? 지급수수료. 요거까지 빼시면 안 돼요. 120까지 빼시면 요거까지 빼시면 답은 뭐 120 뺀다고 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120 빼면 4,123만 원. 여기 있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 이것까지 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문제는 한국세무사회가 지금 요 문제 있죠? 요걸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매도가능증권가 지급수수료니까 요거 수수료 비용이고 생각하기를 수수료 비용이고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판매활동, 관리활동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겠구나라고 해서 여기다가 120을 더 같이 뺀다고 1,120 이렇게 뺀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4,123만 원이 되니까 아싸 합격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딱 봐도 봐봐 얘가 사악하게 생겼잖아. 지급 수수료. 그죠? 아니야?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문제를 풀 때 한국세무사회가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너네들이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아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뿐만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구입 시점의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두 가지 개념. 만약에 이 문제가 답이 되려면요, 이 지급 수수료가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얘는 영업의 비용 맞아요. 영업의 비용. 우리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뭐 1,00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적 과목 쓰죠. 저 지급 수수료라고 써 있지만 120. 이때 이 120은 영업의 비용이잖아. 그죠? 이랬으면 답은 2번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 1,000만 원에 수수료 비용까지 얹어서 이렇게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한 수수료 비용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라 이 금액이 된다고요. 오케이. 7번. 회계 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예비 절차와 결산의 본 절차.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의 기말 잔액은 다음 연도로 회계연도 이월되지 않죠. 왜냐하면 수익 비용은 올해 어떻게 집합손익을 써서 둘 다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올해 당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기 순이익을 사용하는 게 수익하고 비용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은 올해 2018년도라고 2018년도에 당기 순이익 이익을 보고했죠.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의 계정은요. 다음 연도가 되면 2월 되지 않고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다음 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또 짓게 하겠죠. 그죠? 2월 되지 않는다. 그럼 답은 4번이겠죠. 뭐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계정을 쓴다.
집합손익은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죠. 집합손익, 그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집합손익. 답은 4번.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항목. 와우. 이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뭐죠? 자기 주식 처분 뭐 찾으면 되죠? 자본 잉여금 3개 찾으면 되잖아. 그죠? 뭐요? 주식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게 자본 잉여금이죠. 3개 다 나와 있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그죠? 자본 조정.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한세는 제품 A의 공손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손품의 생산에는 단위당 직접 재료비 1,000원. 원가네 이제.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이 투입되었다.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5,000원이다. 공손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되게 전산회계 1급에서 원가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 개념에 조금 문제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매몰원가를 찾는 거. 매몰원가. 매몰원가가 뭔지는 알죠.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매몰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몰원가 지금 보니까 회사가 얘를 직접 재료비 한 개당 만들 때 직접 재료비는 1,000원, 그리고 한 개당 변동 가공비는 1,200원, 그리고 한 개당 단위당 고정원가는 800원이 투입된대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원가는 얼마냐면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1,000원, 그리고 가공비, 직접 노무비와 제주간접비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하죠. 이때 가공비를 변동 가공비가 한 개당 1,200원이고요. 그리고 고정 변공이라고 했다 저기. 고정 가공비를 800원이라고 했어. 그럼 우선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변동이야 요거. 변동 제조 원가 합쳐진 금액 3,000원이 돼요. 제조 원가는. 그래서 이 제조 원가를 3,000원짜리인데 얼마에 판다고요? 5,000원에 판대요. 5,000. 근데 이러한 공손품을 어떻게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운반비가 300원이 발생한답니다. 제조 원가는 우선 지금 요 금액이었죠. 직접 재료비 1,000원, 변동 가공비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 그죠? 얘네들은 이미 발생한 거잖아. 얘를 가지고 회사가 뭘 할 거라고요. 이미 자 보세요. 이 금액 직접 재료비 1,000원, 변동 가공비 1,200원, 그리고 단위당 고정비 800원. 얘네들은 이미 발생한 원가죠. 이걸 가지고 요게 지금이 3,000원인데 원가가, 얘를 어떻게 외부에 한 개당 3,500원에 판대요. 외부에 3,500원에 판답니다. 이때 3,500원 파는데 한 개당 운반비가 300원이 발생해요. 그럼 실제 판매 이익은 3,500에서 300을 뺀 판매 가격 3,200이 되죠, 우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쟤를 3,500원에 팔면 운반비가 300원이 드니까 판매 가격은 순실현 가치는 3,200짜리예요. 이때 매몰 원가가 아닌 것은요.
매몰 원가요? 이미 발생한 원가. 얘네들이 매몰 원가죠. 그죠? 얘네들이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단위당 변동가공비, 단위당 고정비. 얘네들은 1번, 2번, 3번인 거죠. 단위당 운반비는 매몰 원가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오, 되게 한국세무사에서 이제 9번 문제에서부터 원가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멘붕 오는 거지. 좋은 문제예요. 10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잘 보세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하고요. 가공비는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기초 제공품은 1000개고 기말 제공품은 1200개. 제가 그냥 원래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물량의 흐름을 제공품 계정 T 계정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제공품 계정입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은 1000개고요. 완성도는 40%래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단기 착수량. 근데 단기 착수량 안 나왔는데 기말 제공품이 1200개고 완성품이 3000개면 합치면 대변은 4200이죠. 그럼 단기 착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2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합쳐서 4200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중에 기말 제공품은 1200개고 완성품은 몇 개란 얘기예요? 완성품은 이 중에 3000개. 그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200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4200인 거잖아. 근데 이 물량의 흐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알기 위해서 물량의 흐름 T 계정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품 1200개, 3000개, 기말 제공품 1200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T 계정 그릴 필요 없이 완성품 3000, 기말 제공품 1200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다 구해볼게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완성품 3000개에는요 재료비가 완성품과 완성품 환산량 같은 개념이 돼버리죠. 숫자가. 그죠? 완성품 3000개의 재료비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다 합쳐서 완성됐다면 3000개죠. 그죠? 가공비도 3000개가 다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말 제공품이 문제예요. 기말 제공품을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래요. 기말 제공품 기초에는 자, 기초에서 지금 얘가 0% 기초고요. 얘 100%야. 이렇게 돼 있어요. 100% 이렇게. 그러면 자, 기말 제공품은 무슨 얘기냐면 재료는 기초에 공정초에 모두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1200개에 대한 재료는 0% 시점에서 전량 투입하는 거예요. 1200개. 재료는 1200개는 전량 투입해. 그리고 가공은 50%만 해. 그러면 가공 띠리리리띠 띠리리리띠 띠리리리 여기까지. 50% 여기까지는. 이렇게 부르는 것도 혹시 저작권에 걸리나?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 그지 이거. 그 노래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나 혼자 띠리리리 이것도 아닌가? 자,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재료는 1200개가 공정 초에 다 투입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키면 몇 개 완성시킬 수 있어? 재료 1200개 갖고 12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료비에
기말제공품 1200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돼요? 1200개가 돼요. 자, 가공비는요. 자, 재료는 전량 투입됐지만 가공은 몇 프로만 진행했다고요? 가공비는 50%만 들어간 거야. 그러면 기말제공품 1200개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 곱하기 몇 프로? 50%죠. 얼마야? 1200개 50%면 600이 된다고요.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이 문제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구하는 거야. 4200개죠. 합쳐서. 가공비는 몇 개요? 3600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4200개가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이요. 제조 원가 명세. 이런 문제는 봐봐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 원가 명세서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 사실은 제공품 계정 T 계정이거든요. 모르겠으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열어. 그럼 봐봐. 여기 있지. 원재료비. 여기 직접 재료비야. 원재료비. 직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다 있는 거.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그러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요. 거기서 뭘 빼? 기말 제공품을 빼.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그죠?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원가 이거 손익계산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개별 작업별로 제품 원가를 구분해서 짓게 한 다음에 이를 그 작업의 생산량으로 나눠서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잘 말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근데 여기서 틀려요.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자, 원가 계산이 정확한 건요. 직접비가 많으면 직접비의 비중이 많으면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하죠. 직접비가 두 개죠. 그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뭐라고 불러요? 재료비라고 불러. 종합원가 계산.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요거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가공비라고 부르죠. 가공비. 그래서 직접비가 하나잖아. 그죠? 개별원가 계산 직접비가 두 개.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이 직접비가 더 많죠. 개별원가 계산이 특정 제품의 하나하나의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종합원가 계산보다. 근데 어려워 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개별원가 계산은 되게 쉽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한다고.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개별원가 계산이 쉽고 종합원가 계산이 날 더럽게 어렵게 하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어렵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이 원가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간편하고 경제적이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여기가 틀렸다고.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뭐예요? 완성품, 환상량. 환상량? 완성품, 환산량. 여기 있잖아. 아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그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답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죠. 답은 2번.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 비용, 욕탕업, 목욕탕, 목임이, 목욕 이발 비용.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으면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 그리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보는 거거든요. 임대료는 세금에서 발급하는데 간주 임대료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답은 이런 문제 한국세무서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이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때 우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유형 몇 번 눌러요? 12 영세 누르죠. 매입 매수전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 발급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내역과 과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일반 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유형 10일 과세. 그죠? 매출하고 세금서 발행 10일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유형 50일 과세. 매입세 공제죠. 50일 과세. 3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용 승용차 배기량 1000cc 초과하지 않죠. 그죠? 999cc네요. 세금 계산서 받았어. 그럼 이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50일 과세. 이게 불공제가 되려면 1000cc를 초과해야 돼요. 1000cc를. 그래서 만약에 2000cc야 이 문제가 그러면 5사 불공이 돼요. 매입세 불공제. 지금은 1000cc 이하죠. 그죠?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답은 3번.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구입했대요. 자, 토지 구입하고 뭘 받았어요? 전자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계산서 수취하면 유형 몇 번이죠? 매입하고 계산서 수취 53 면세였죠. 면세. 답은 3번.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 과세 표준은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차감이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우선은 1억 2천이었었어요. 영세율까지, 영세율도 과표죠. 그죠? 매출세액만 0인 거지. 여기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애누리 500 빼야죠. 과세 표준에서. 그리고 또 모두 빼야 돼. 매출 환입액도 빼야죠. 매출 환입 700만 원도 과세 표준에서 뺍니다. 매입액은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원화 용역 공급한 대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대손금이 있네요.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데이터죠. 세 가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뭐요? 하자 보증금, 또 대손금, 그리고 판매 장려금. 단 현물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제하지 않는, 빼지 않는다고. 공제하지 않는 거, 빼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 금액에 대손이 300이 발생됐어. 그럼 이걸 뺄 거냐라는 거, 여기서 과세 표준에서. 자, 부가지세법에선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라는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리고 과표가 확정이 됐어. 근데 떼어 먹혔대 300. 그래도 과세 표준은 그 금액이라고 확정된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어떻게 차감하지 말라고요. 그게 세 가지. 하시 대장님, 하대장, 충성, 하대장. 세 가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면 되죠. 그죠? 매입액도 과표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 1억 2천에서 1200을 뺀 금액이죠. 1억 2천에서 1200을 뺀 금액. 그럼 과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800이 되네. 답은 1번입니다. 자, 오우, 되게 많이 했네. 잠깐만요. 자, 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죠. 채권 채무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이런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기 위한 장부가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셔서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액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을 없애주는 게 이 작업의 핵심이죠. 일야상점은 2750 맞고요. 한국상사는 1320인데 320이라고 돼 있죠. 1320으로 바꾸시면 차액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코끼리 상사와 행복 상사에게 각각 금액이 있는데 지금 1550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요 클릭해서요. F2 누르면, 이 상태에서 F2 누르면 거래처 도움 받을 수 있죠. 코끼리 상사 금액은 1550입니다. 엔터 치면 차익은 사라지죠. 3점 획득. 2번 무형자산을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라는 문제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서 여기 있죠. 그래서 230번에 컨트롤 누르고 F 누르면 찾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230번 하고 엔터 ESC 그러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여기에 임차 권리금 성격은 일반 또 3점이죠. ESC 2번.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네요. 봐봐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오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에 영향을 미치고요. 얘는 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쳐죠. 그래서 손이제네. 그지?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수익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틀린 금액 500, 올바른 금액 50. 이자수익이 500이 아니라 50이래요. 이걸 50으로 바꾸면 이자수익이 450만큼 이익이 줄어든 거잖아. 이익이 줄어든 만큼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450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3,000이 아니라 2,550이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손, 이 금액이 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금액으로 들어올 거예요. 요 금액을 바로 잡으면 이 금액과 이 금액 합쳐진 금액이 미처분잉여금이거든요. 불러오기 누르면 당기순이익 불러오겠습니다. 얘 누르면 이게 2,550으로 바로 잡히면서 이 금액과 합쳐진 미처분잉여금은 5,000이 됩니다. 손. 이 마지막 이 금액이 5,000이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여기에 5,450이 아니라 5,000으로 입력이 되면 엔터 치면 대차 차액은 여기 마이너스 450이죠. 얘는 엔터 치면 사라지게 돼요. 손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4점이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야. 일반 전표. 기계장치가 노후화돼서 우선 취득가액은 3,000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이 2,700짜리입니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예요?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3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700을 뺀 금액이죠. 이게 장부 금액이야. 300짜리야. 얘를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부대 비용 25만원. 그럼 이것까지 합쳐서 이 장부 금액에 부대 비용 25만원이죠. 이것까지 합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325만원이 뭐라고 처리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됩니다. 일반 전표 분기할게요. 7월 5일날 차변에 있던 기계장치는 대변으로 보내겠죠. 기계장치 대변에 3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2,700. 그러면서 그럼 봐봐요. 300만큼을 원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분 관련된 부대 비용 현금으로 25만원 지출했죠. 이것까지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300이 아니라 325만원이라고요. 2번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 공장 신축. 그러면 그때까지 3년 동안 공장 신축과 관련한 비용은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게 3억이고요.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 차입금 이자 비용도 자본화 해왔으며 금일 완공됐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건물을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다가 이거 이렇게 다 건설 중인 자산 완공이 됐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 돼야겠죠. 그래서 건물로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해야 돼요. 그럼 봐. 8월 11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8월 11일 입장에서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요. 뭐 학계잔액 시산표 가셔도 되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와서 저는 건설 중인 자산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3억이 있다고요. 얘를 뭘로 대체해야 돼요? 건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 전표 8월 11일 날 0811 차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3억 보내고요. 그러면서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건물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건물에 혹시 전산 건물만 나오나? 완성 건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얘는 재고 자산이야. 이거 쓰는 거야? 건물 쓰는 거야? 완성 건물 쓰는 거 아니에요. 유형 자산은 건물입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시험에서. 건물 3억. 3번 학교법인 산림학원에 100만원 현금으로 기부했다. 기부금이지 뭐. 그죠? 8월 29일 날 0829 차변의 기부금 100만원. 출금 거래키 눌러도 돼요. 대변의 현금 100만원. 4번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은 2억을 차입했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9월 10일 날 0910 차변의 보통 예금 2억. 3년 후에 상환할 거니까 무슨 차입금이 돼요? 장기 차입금. 차입금 나중에 갚을 때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라은행이죠. 5번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를 83,870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지난달이요? 지금 11월 달인가 10월 달 볼까요? 10월 달 급여 지급하면서 안 봐도 되는데 보는 거야. 뭐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제 비용 처리, 급여 비용 처리하면서 원천 징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출금이고 지난달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을 주고요. 그죠? 세금 뗀 거 있죠? 세금 뗀 거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금이라고 하죠. 이 예수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어느 쪽으로? 차변으로 보내는 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11월 10일 날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83870 대변에는 현금이죠. 출금 거래키 사용하셔도 되네요. 6번 9월 4일 날 주주총회에 결의했던 중간 배당금 1,500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9월 4일자에 결의했었을 때 분개를 봐야겠네요. 결의했을 때. 그럼 9월 4일자의 분개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0904. 이렇게 중간 배당금을 준다. 중간 배당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자가 처리하는 거. 이게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이에요. 이거. 이익잉여금의 차감 개정이 될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자, 그래서 1,500만큼 배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 지급한 거야? 10월 10일 날. 그럼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대변에서 어느 쪽으로 보내요? 차변으로 보내겠죠. 12월 10일 날.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1,500.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보통 예금 1,500이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부가지세 신고서는 생략할게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치 원재료 8월 20일 날. 유형은 뭐죠? 50일 과세죠. 원재료. 수량은 2,000개. 단가는 개당 3,000원. 공급가액은 600. 부가시 별도 60. 거래처는 도원 테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3. 차변에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 세팅되죠. 그럼 이제 대변 분개만 하면 되잖아요. 대변에 이것만큼 중에 340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지급어음이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2번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 매출하고 세금에서 발행. 유형 뭐요? 10일 과세죠. 매입 매출 전표에 이거 입력하라는 거야. 그지? 10일 과세. 그래서 자 8월 22일 날 유형은 10일 과세. 전자 부품 수량은 200개. 단가는 4만원. 공급가액은 800과 부가시세 80이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나전자 그리고 전자요 1 그리고 분개는 3.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현금으로 330 그리고 외상 현금으로 33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3번 영업부서에서 영업팀에서 해외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AI 스피커 한 대를 AI 스피커가 뭐야? 뭐 그런 건가? 뭐 그거 뭐 노래 틀어줘 뭐 이런 건가? AI 스피커 한 대를 K마트에서 130만 원 세금에서 받았죠. 부가세 별도. 당좌 수표 발행 지급했다.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죠. 근데 어떻게? 거래처 선물이죠. 접대비죠. 접대비. 그러면 유형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0일 과세가 아니라 54 불공이 됩니다. 그죠? 54 불공. 스피커 13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13만 원. 거래처는 K마트 전자 3 불공제사유 F2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이죠. 3 접대비. 근데 여기 보면 접대비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답에는 해외 접대비와 접대비 두 개 인정했죠. 그죠? 해외 접대비 그죠? 또는 접대비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접대비 쓸게요. 매번 쓰던 걸로.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당좌 예금입니다. 해외 접대비도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4번
제품을 직접 수출했답니다. 9월 1일날 0901 직수출했대요. 유형 뭔데요? 16 수출이죠. 제품 100개 그리고 단가는 달러당 1000원이네요. 100개 단가 달러당 1000원. 그럼 달러당 1000원이면 얼마야? 지금 1달러당 1000달러인데 단가가 1000달러구나. 한 개당 1000달러야? 한 개당 1000달러면 환율이 지금 얼마예요? 달러당 1000원이죠. 그죠? 그럼 한 개당 얼마야? 100개인데 여기지 계산기. 자, 단가가 1000원인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개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그러면 100만 원이네. 단가가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공급가액은 1억이 나오고요. 부가가치세는 없죠. 거래처는 ABC. 미국 ABC. 이렇게. 그리고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한 거죠. 1번 확인. 그리고 외상이네. 그죠? 외상. 이 외상키 수출신고는 없고요. 이 외상키 누르면 분계는 끝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5번 원재료 매입처인 필립테크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꽃동산 화원에서 화환을 구입했어요. 카드. 자, 화환이 면세라는 걸 몰라도 돼요. 여기 보면요. 금액은 5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부가가치세 있죠? 이 금액이 없단 말이야. 지금 화환은 그래서 면세라는 얘기야.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거 카드인데 면세야. 유형은 카면이 됩니다. 58 카면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9월 8일날 0908 58 카면. 공급가액은 5만 원. 거래처는 꽃동산 화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BC 카드. 그리고 4카드 누르면 분계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때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접대비라고 바꿔줘야 돼. 500번대 접대비죠. 그죠? 원재료 매입처라는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원재료 매입처. 그래서 여기 500번대 비용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공부 좀 잘 안 하면 얘를 꼭 이렇게 처리한다고. 접대비야. 그러니까 어떻게? 접대비 오사불공.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접대비가 오사불공이 되려면요. 얘는요. 매입하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게 접대비인 경우 오사불공이야. 근데 얘는 봐봐. 이 공식이 성립하나. 매입하고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그것도 면세 부가시세 없는. 카과도 아니야. 이건 카면이 됩니다. 카면. 오사불공 아니에요. 이건 58 카면이야. 어려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58 카면.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6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포터를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화물 차량은 비영업용 수용차가 아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0일 과세 5,500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이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10월 17일 날 50일 과세. 화물자동차 금액은 6,000, 과세세 600, 거래처는 스피드 자동차, 전자. 그리고 3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차량, 운반, 구. 대변에는 보통예금 5,500, 나머지는 뭐요? 미, 지급, 금 1,100이 됩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오류가 발견됐다.
확인하고 정정하시오. 7월 25일자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으로 인터넷 뱅킹한 거다. 자, 6월 30일자 부가가치세 관련한 회계 처리는 이미 하였다. 뭐 했다는 거 이거? 일반 전표에서 6월 30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 서로 상계하는 분계 있죠.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은 대변으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972만 4천 원 낼 것이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 미지급 세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분계하라는 거죠. 근데 회사가 어떻게 해놨나 볼까요? 몇 월자에? 7월 25일자에. 세금과 공과라고 해놨겠지 뭐, 그지? 항상 그래 이 문제는. 근데 뭐라고 바꾸면 돼요? 미지급 세금으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2번 컴퓨터 50대를 공급하고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알고 봤더니 제품 매출이래요. 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 10월 12일자에 이 시점에 혼합. 여기가 상품 매출로 돼 있잖아요. 뭘로 바꿔? 제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제품 매출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결산 정리사항 1번, 2번 수동이고요.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자동 결산 사항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동 결산. 소모품이 보관 중인 게 43만 원.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소모품 B라고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43만 원은 보관 중이래요. 그러면 소모품 B가 아니죠. 이거만큼은 비용 처리하면 안 돼. 대변으로 보내야 돼요. 소모품 B를 영업부서 800번대 소모품 B를 43만 원 대변으로 보내면서 이거만큼은 소모품이 돼야겠죠. 이렇게 회사가 소모품 B라고 처리했다니까 모두 그 중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건 소모품이 돼야죠. 그래서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보내고 소모품으로 처리한 겁니다. 2번 실제 현금이 85,500 장부상은 7만원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장부상 7만원이고 실제 85,000원이면 우리 기업의 현금은 85,500원인 거잖아. 근데 장부상 7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얼마만큼을? 15,500만큼을 현금을 더 늘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차변에 현금 15,500입니다. 이거 대변의 현금 가부조가 아니야. 기말은 그냥 다이렉트로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죠. 원인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건 땡큐지 뭐.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요. 결산 자료 1월부터 12월 여시고요. 기말 재고 자산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엔터. 기말 원재료 230 컨트롤 F 엔터. 기말 제공품 450 컨트롤 F 엔터. 뭐래니? 여기 있죠. 엔터. 1060 아싸. 끝 아니죠? 뭐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예. 자, 조회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4월부터 6월 과세 표준이요. 땡큐. 부가가치 탭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04 0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요. 얘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잖아. 그럼 얘가 합계 9번이 있죠. 여기 얘가 과세 표준이야. 요게 매출세액이야.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349 285 000 3월 30일 현재 투자 자산은 자 보세요. 전기말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나. 전기말 대비 요런 거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야. 전기말 대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자산이니까 손익계산서일까 재무상태표일까? 재무상태표겠죠. 왜냐면 전기말이라는 게 우리 보통 재무제표는 전기
데이터를 단기와 비교해서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열면 투자 자산은 자, 투자 자산 어디 있어요?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은 3월 말은 1억 50, 전기는 9,120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나. 차이나는 중국이지. 그지? 쏘리. 자, 그래서 1,050만 원. 1,050만 원. 헛소리 한 거야. 뭘 생각해. 자.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 그지? 930입니다. 3번. 5월에 지출한 판관비요. 5월 달에 1월 개표 5월 달이니까 5월 달. 1월 개표. 월 개표 클릭하셔서요. 05 컨트롤 F 눌러서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5월 달에 지출한 판관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이요. 5월 달 판관비. 자, 급여서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개 보시는 거죠, 개.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건 수수료 비용이네. 그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하나를 더 할까 말까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의 소리였는데 들렸나요 혹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